월요일 저녁이라 가지고 월요일 저녁에는 보통 되게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 영화 관람해 주시고 그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이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경미입니다. 저기 한 분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넌센스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넌센스에서 강순규 역할 맡은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역의 오하연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영화가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데 첫 번째로 놀라웠던 점은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영화의 호흡이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런 SNS랑 어떤 쇼츠나 유튜브 이런 플랫폼의 영향으로 영화도 이렇게 매체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이 빨라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트렌드에 쉽게 트렌드를 탄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소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던 차 이런 흐름에 상관없이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리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간만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몇 살이지? 그리고 제가 감독의 나이를 찾아봤어요. 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전적인 흐름을 뚝심 있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웃으면 보기 와요 이런 데서 쓴 사람이라면 나이가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나이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개인적인 과거사도 좀 궁금해지게 만드는 영화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두 배우분 오하연 배우님과 박용훈 선배님 그 PTV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근 한 5년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시네마틱한 경험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넌센스를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 영화 시장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배우분께서의 열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현란한 액션이나 어떤 그 영화적인 기교 없이 정말 두 배우의 어떤 심리극으로 대화만 나눔으로써도 이렇게 무서운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이 궁금함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서스펜스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차차 좀 제가 질문을 좀 하게 될 텐데, 질문하면서 더 얘기를 나눌게요. 일단은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되게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 저는 초반 15분, 20분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관객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객은 스탑 버튼을 누르거나 극장을 나가버리니까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각본을 쓸 때 중요한 게 초반 15분, 20분 관객을 확
끌어당겨서 못 나가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것은 엔딩이거든요. 초반 15분, 20분 잡는 것도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것이 존재한 이유가 결국 엔딩에서 드러날 때 그게 파워, 파급력, 그것을 끝내 보여주는 것이 또 이게 어떤 감독의 역량인데 그거 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오프닝에서 일단 완전히 대성공을 했고 그리고 엔딩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말에 또 한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을 갖게 되죠. 일단 첫 번째로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셨나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프랑스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행복만을 모았다라는 소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 손해사정사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실제로 영화에 나온 손해사정사랑 되게 많이 다른 게 손해사정사로 일하던 주인공이 납치를 당하는데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걸 계기로 뭔가 삶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매 챕터마다 뭐 10센트, 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매겨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걸 보다가 문득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계속 좀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 생각났을 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 손해사정사들을 최대한 섭외를 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봐야겠다.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20대가 딱 끝날 때 한 29, 30 요때 이제 원래 상업영화로 이제 데뷔를 준비를 하다가 그게 이제 여차저차 해서 뭐 제작사의 어떤 이견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화감독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영화가 싫었던 적이 없는데 그때 딱 뭔가 갑자기 핀트가 탁 나간 것처럼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하기도 싫고 막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과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두려우니까 전국에 있는 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내로라 하는 점집들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이런 과정은 누구나 한 번씩 거친다. 네. 거의 뭐 이제 저는 그때 당시까지는 차가 없었는데 어디 막 구미 어디 시골에 막 버스도 안 다니는데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될까요? 뭐 이런 거. 근데 그 과정이 쭉 지나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뭔가 내가 영화를 진짜 하고 싶구나. 아직 이걸 놓을 때가 아니구나. 근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이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솔직하게 좀 녹여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학교 때부터 단편을 찍을 때부터도 그러니까 자기 반영성이 거의 100%인 영화들이 많잖아요. 특히 단편이나 이렇게 독립 장편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앞서 있는 이야기는 조금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꿈꿨던 영화들은 다 장르 영화고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상업 영화고 어떤 것이 예술 영화다라고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고 생각해보면 다 상업 영화고 장르 영화였는데 그러면 내가 만드는 영화도 내가 관객으로서 보고 싶어야 되는 영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겉에 어떤 이 이야기 안에 그 안고 같은 것들은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것들이고 그 겉을 이루는 이야기는 장르적인 것을 상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에 대한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신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을수록 질문이 점점 많아지는데 일단은 그 박영호 선배님도 제가 넌센스를 보면서 선배님한테 너무 반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무서운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가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세련되고 훌륭한 영화는 악인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악인을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입을 열 때 무슨 말을 할지가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쪽쪽 빨아서 쪽쪽 빨아서 듣는 건데 왜 빤다고 그러지? 왜냐면 거기서 인물이 이렇게 빨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쪽쪽 막 다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싶을 만큼 되게 제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 인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떤 욕심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 인물을 연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호감이 갔으니까 하기로 한 거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웃기고 싶다, 많이 웃기고 싶다였어요. 근데 촬영 현장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들을 최대한 비워내야 되는, 감독님이랑 계속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일단은 감독님의 그 기본적인 그 순교를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이게 웃기는 쪽보다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길 바란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욕심을 되게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끝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경미 감독님께서 너무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사이에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연기에 좀 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뭘 하려고 했어요. 연기를 할 때 최대한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하나의 계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겠죠. 특히나 이제 제가 뭐 살아오면서 사람이 이게 행동도 바뀌고 얼굴에 탈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제 얼굴에 좀 그래도 사연이 새겨지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뭘 안 하는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이 작업을 할 때, 이 영화에서 촬영할 때 그런 작업을 최대한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선배님한테 되게 빠져들었던 되게 금방 빠져드네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화면 안에서 인물이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이 배우가 이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 너무 처음부터 그냥 후자셨어요.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대화한 연기를 가만히만 계셔도 저는 거기서 그 배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식당에서 밥을 소주 마시는데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거 사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별거 아닌데 이제 오하연 배우님께서 소주 마시고 있는 샷에서 아연님 뒤로 유리문 있고 저기서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싹 프레임 아웃했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 동선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앉는 위치를 정해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선배님의 제일 큰 장점이 음. 움직임이 진짜 부드럽고 자유롭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프레임의 바깥에서 막 완전히 나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테이크를 다시 가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어떤 목적지만 정해드리면 그 안에서 움직이면 선배님이 거의 다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되게 잘 움직이세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특별히 제가 막 어떻게 한 그래요? 건 아니었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리문 밖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딱 들어오는 것 같다가 쏙 사라졌다가 문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네. 집이 실제로 그 해장국집이 구조가 문이- 그런 거예요. 네. 네, 내가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 들어오는 문이 어, 아니라 어.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문을 하나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볼 때 되게 사람을 긴장시키더라고요. 저기 누가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연기처럼 싹 사라졌다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저게 만약에 디렉션을 저렇게 준 것이라면은 천재인데? 생각했고 저게 만약에 구조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사실 영화를 찍을 때 많은 부분이 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절대로 계획대로 찍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정말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운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모멘트들이 영화에서 두고두고 얘기되는 모멘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선배님께서 이렇게 그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잠바를 벗으실 때도 이게 약간 안 벗겨져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몰입하게 됐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배님. 선배님은 이 인물을 하시면서 왜 어떤 인물은 살려두고 어떤 인물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왜 그 회사 그만둔 보경이는 왜 내버려 두시고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감독님과 생각이 같을지 또 다를지 이게 뭐 상의하거나 뭐 얘기를 안 나눠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순규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그 순규의 전사까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순규는 한 번도 그 타인에게 특히나 이제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강요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이 저를 믿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맛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으로 쌓이면서 굉장히 유려한 어떤 이제 그 경지까지 온 그런 놈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경이든 그 야구 선수든 그 자살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자기는 존중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채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도 아마 지금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강준규라는 캐릭터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경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문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강순규한테 이 사람의 쓰임은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서 자기가 돈을 받게끔 하는 것까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영화에 나온 좀 전형적인 악당들은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싹 가는데 차가 확 들이받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목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가 했고 내가 목적이 달성됐고 보경이라는 캐릭터가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쟤를 그냥 냅둬도 나를 어디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굳이 이 걔한테 어떤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덧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순규는. 제가 바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그 순규는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중국 여자 이름 뭐더라? 유나 소녀시대 유나 그죠? 예, 유나한테는 또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처음으로 본인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목적을 자기가 거스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은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순리에 따르되 보상은 받아야겠다. 그것에 도달했을 때 보상은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네. 그래서 전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제 소녀시대 유나님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오하연님에게 드릴 질문은 첫 번째는 엔딩인 것 같아요. 네. 엔딩에서 아마도 그 엔딩 장면은 언제 찍었어요? 15회차, 15회차. 총 20회차였는데 네, 15회차. 그때 어떤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장면에서는 유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을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유나의 웃음이 순규에게서 웃음 치료를 받았던 그 다른 배우분들의 웃음이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을 전 다 지켜봤으니까 수진의 웃음이나 현섭의 웃음이나 아니면 보경의 웃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규의 말이 맞았을까? 라는 거를 관객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독님께 정말 많이 여쭤봤거든요. 저 어떡하지? 저 너무 걱정돼요. 그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봐 라고 하셨고 일단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엔딩씬 찍기 직전에 아버지와 황무지에서 나누는 씬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명함을 딱 받은 순간 그때 그러니까 직전에 찍었던 그 상황이 너무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졌달까? 난 그동안 뭘 원망해온 거지? 나는 누굴 믿었어야 했나? 어떤 해방과 동시에 절망감? 좀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처럼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이끌려서 저도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저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만약에 순규가 아버지를 죽이는 걸 도와주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것을 따랐으면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다. 저는 유나가 그대로 망가졌을 것 같아요. 망가졌어요. 네, 그동안 지탱해온 게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랬으면서도 사실 유나가 삶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엄마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심지어 내 손으로 그랬다? 맞아. 저는 그죠. 네, 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순규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죽였다면 아마 순규의 노예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엔딩에서 아버지의 땅이 건설사한테 팔리면서 큰 돈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 돈이 순규한테 가게 되는 결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순규의 먹이가 됐으니까 그죠? 돈을 지키는 방법.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 웃음 연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는 것보다 웃는 연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번에 뭐 크게 웃기는 장면이나 이렇게 많이 웃는 장면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웃음 치료를 하는 장면이 이제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아예 콘티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했죠. 예, 예. 즐겁게 했어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장면 생각나는데 그 칼로 이렇게 이제 인형 놓고 그 장면 있잖아요. 진실 게임.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이제 그 러시안 룰렛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왜 그 장난감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항상 어떤 장면들이 너무 진지해지는 건 조금 싫더라고요. 약간 소품 하나 아니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나오시는 모든 배우분들 너무너무 애정하지만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시지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산에 들어가서 다 나을 것 같으면 뭐 암센터는 산속에 짓게 뭐 이런 대사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도 사실 정석적인, 그러니까 의사가 이 차트를 보고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품들을 선택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제 나름의 제 쪼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사실 계산을 해서 뭔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소품이 나오겠다를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쓰면서 그냥 문득 막 이게 지금 너무 진지한데 뭐 이런 생각 들 때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삐끗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나는 순규한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을까요? 촬영하면서는 사실 못 느꼈는데 영화를 봤을 때는 느낀 것 그죠.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죠. 내가 듣고 싶던 말을 해준 사람. 그치. 내가 듣고 싶던 말을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사기꾼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질문을 좀 받으면서 얘기를 지내. 끝날 시간이다. 맞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 잠시만요. 그래요? 그러면 질문 좀 받을게요. 예, 모자 쓰신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몰입해서 재밌게 보았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아까 언급된 식당에서 나온 대사인데 뭐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고 낯선 이에게 위로받는다고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순교가 어서 들은 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서 주워 들은 건지 좀 궁금하고 짧게 또 한 가지 계속 순교라는 인물이 낯설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떠나잖아요, 어딘가로. 그런데 앞에 계신 이재 감독님, 오해연 배우님, 나경 배우님 순교가 어디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은 답변을 사실 드리기 전에 오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GV의 특전이 있어요. 집에 제가 저희 이거 촬영 다 끝나고 사무실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시나리오랑 폰티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뒀다가 GV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나가실 때는 일단 그 필름 마크를 제가 진짜 그 을지로 있는 업자들한테 주문해가지고 만든 필름 마크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이제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는 시나리오 북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 안에는 정말 이 영화랑 호흡도 다르고 없는 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마치 인디 스페이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막 영화 엄청 열심히 볼 때 막 찾아다녔던 그때의 기억이 나서 왠지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대사.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낯선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고
가까운 이야기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는 대사는 이제 그 상의하면서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제가 첨가시킨 대사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오히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내가 내 안의 비밀, 또 내가 연약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관객분들한테도 그걸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사가 들어가면서 윤화를 훨씬 더 무장해제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대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대사를 넣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고, 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낯선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저는 계속 궁금해하고, 나름의 지금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순규가 어디로 떠났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독님 원래 시나리오에는 형사한테 잡혀가는 거였어요. 잡혀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거였는데, 비참하게. 근데 이제 편집할 때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바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뀐 버전도 꽤 매력 있게 캐릭터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론가 또 그 사람은 갔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 그게 자기 합리화든 진짜로 정당하다고 정말 진실되게 믿건, 아마 크게 어떤 그 공권력의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을 또 할 것 같아요. 다 대답이 됐나요? 또 다른 질문 있었나요? 잠깐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야, 저기 손 번쩍 드시는 안경 주시면.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다 보니까 손해배상사 일들을 대략은 알거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직업을 설정했다는 생각을 처음 들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재희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전체적인 거 각본을 쓸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장면을 그 연상해 두고 싶어서 이제 찍는다는 얘기들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그 봉준호 감독이 마더 찍을 때 엔딩씬 찍기 위해서 그 서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거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엔딩씬으로 봤습니다. 저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어떤 씬을 좀 가장 좀 애정하거나 이 작품을 구상할 때, 각본 쓸 때 이 씬을 꼭 찍고 싶다라는 게 있는지 하나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용우 배우님도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분이었는데, 이 그 캐릭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다면적인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좀 조마조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라큘라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사이비 교주 같기도 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것들이 다 혼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님 연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는지도 그렇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면 이 작품은 이제 보통 이런 미스테리물들을 보면은 약간 용두사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영화를 보면은. 그런데 이 작품이 그래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엔딩까지 갔던 힘들은 그 감독님 만들어놓은 캐릭터도 있고, 두 배우분들이 그 캐릭터를 되게 좀 훌륭한 완성도로 연기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 오하영 배우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그 각본을 보면서 연기에 어떤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각각 감독님과 배우분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쓸 때
어떤 특정 장면에 꽂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 꽂히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어떤 씬보다는 그 처음에 강순규의 가게에 들어갔을 때 밑에 노란색 공이 하나 굴러와요. 이게 스마일 이렇게 그 공이 굴러와서 처음 탁 발에 부딪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면 강순규라는 인물이 어떤 특정 인물한테 쭉 끝까지 계속 다가갔다 멀어졌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처음에 타인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까? 그러면 아주 간접적인 터치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병실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는 되게 직접적인 터치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되게 짧은 모멘트들이 실제로 되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이제 쓰고 이렇게 영화를 많이 찍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신기한 건 의외로 시나리오 쓰다가 지금도 이제 막 다음 것들을 막 이제 쉬는 날마다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쓴다는 과정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감 기한이라는 게 오면 합리적인 선택을 자꾸 하거든요. 제 성격도 되게 합리적인 편이라 마감은 지켜야 되고 여기까지 고민했으면 됐고 그러면 지금 나온 결론으로 써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저는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마감을 못 지키면 저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그거는 약간 이제 기본이 안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 스스로 되게 태도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엔딩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엔딩도 정말 오래 고민해서 이런 엔딩이라면 정말 엄청난 서정성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마감이 다가왔는데 끝은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끝내지? 근데 마지막에 저런 허허벌판에 저 인부 3명이서 바라보는 저 마지막 표정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 쓸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시나리오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니까 더 힘을 받게 되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요 사이에 알았는데 이제 인터뷰하는 동안에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기한 지 30년 됐다고. 근데 제가 볼 땐 꽤 오랫동안 2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되게 연기하는 게 싫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잘해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힘든 거는 비슷하지만 그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즐기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 영화에도 대사가 비슷한 저의 가치관, 연기관이랑 그 상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게 되게 한결 연기하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각자의 정의가 있고 각자의 정의는 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선과 악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각자의 정의로 따졌을 때는 자기는 정당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으면 다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연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면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느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이건 선, 이건 악이라는 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그게 뒤섞여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유나를 준비할 때 사실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많지는 않았어서 감독님이랑 저도 용호 선생님처럼 대화를 많이 나눴고 감독님이 주신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 무색무취 그리고 갑옷이라는 정장을 두른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나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되게 밝은 역할들만 맡아왔었고 그걸 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조금만 제가 눈을 크게 떠도 되게 이야기에 호기심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덜어내고 더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반응을 쉽게 하지 않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했고 또 감독님이 그 지점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여기 맨 앞에 계시는. 네. 아니,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질문인데요. 그 감독님 각본 쓰실 때 그 캐릭터 만들 때 배우 어떤 배우분을 쓸지 섭외할지 그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만드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나중에 보면은 그 팩스에서 보험 사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한 4분의 1만 돼도 벌써 경찰 조사 같은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영화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궁금하고 그 박용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승규라는 어디서 보니까 승규 가스라이팅의 대가라는 그런 거를 봤는데 혹시 배우님은 승규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면은 중간에 그 야구부 하는 학생한테는 딱히 돈이 안 되는데도 뭐 그게 결국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맞아가면서까지 막 그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유나는 중간에 그 보면은 그 빚쟁이들한테 굉장히 막 그 일부러 얼굴을 보면서까지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사기꾼처럼 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때 돈을 벌써 다 갚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갚을 게 남았다면은 그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다는 걸 알렸을지 그리고 만약에 유나한테 뭐 수십억이나 수백억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 같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쓸 때 배우를 진짜 많이 상상하고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에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주연 배우는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어떤 배우가 만난다는 건 제가 어떤 특정 배우를 떠올렸다고 해서 그 배우가 캐스팅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다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조단역 분들 쓰실 때 진짜 구체적인 배우를 꼭 떠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기 위해서 평소에 연극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실제로 나오는 거의 조연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다 염두했던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배우를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사람 같아서 좀 쓰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캐스팅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팩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과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강승규라는 캐릭터는 그 많은 보험 서류들이 예를 들면 유나가 특정 기간 뭐 최근 근 2년간 했던 거를 주세요가 아니라 강승규 이름으로 된 거를 다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 기간이 특정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캐릭터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해야만 보험사에서 뭐 예를 들면 전산 같은 거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의심을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미 계산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보험 설계사분 계시니까 네,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왜 그런 범죄 사건 이런 거 보니까 의외로 그런 그러니까는 이런 뭐라 그러지? 그렇게 연쇄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을 따내는 또 의외로 잘 안 잡히던데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연쇄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저도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뭐 그 연명치료 거부해가지고 이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한 3페이지 정도를 써요, 전부 다. 어떻게 만났는지도 그렇고 이 사람 건강 상태 네가 직접 다 체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업을 이거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형사적으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뉴스에서요. 민사적으로는 이제 보험회사에 다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손해사 형사는 아니지만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해사 형사분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약간 저는 약간 다큐처럼 보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아까 질문에 되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장면이 그 병원에서 유나 씨의 그 아버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그런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이제 병원 대기실, 휴게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유나 씨가 앉으면 그런 이제 독백 같은 대사를 해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웃기는 사람, 우스운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참 요즘 참 이런 세태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불행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진심으로 봤어요. 그 강순규라는 인물에 진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인물은 그런 장면을 놓고 봤을 때도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그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강순규를 보는 그 시선이 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 사람은 되게 자기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이 영화의 대사처럼 그 사람들의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유의지를 느끼게 하고 할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준 것뿐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순규 현섭이든 누구든 설령 돈을 못 받고 안 주더라도 그거 내 정말 선의에 의한 그 행동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나한테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살짝 덧붙이자면 그 현섭이 처음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순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니? 그 말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양친이 돌아가셨으면 그 보험금이 그 아들한테 있을 거잖아요.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계산들이 좀 있었고 물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장면 이제 병원에서 눈물 닦아주고 나와서 그 로비에서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강순규가 꺼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지나간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뺀 게 진짜 유일하게 아쉬운 장면이었고 뺀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근데 그 이유는 그때 선배님이 그 연기를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그 표정이 너무 진짜 같았어요. 그냥 인간 강순규 그러니까 완전히 박용호라는 사람이 지워진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대부분의 그런 선택들은 사실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 교수님들이 다 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다 그 크리틱이라는 과정 안에서 이런 그 엄청난 장면 누구예요? 교수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그들이 이제 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 순규한테 유나가 나중에 서방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순규가 내가 여기 사인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뭐 유나 씨한테도 해피엔딩이 되나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인을 하잖아요. 원래는 사실 찍을 때도 사인을 안 했고 시나리오에도 사인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이 펼치는 액팅의 편집점을 딱 잡아서 나중에 거의 편집 다 끝날 때쯤에 제 손으로 그냥 추가 촬영으로 이 조명만 똑같이 해놓고 사인을 한 거고 왜 그랬냐면 그 씬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삭제된 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서류에서 내가 사인해서 너한테 이걸 줬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면 결국은 정말 TMI인드로 보면 저 사람 지금도 지금 말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는 게 중간에 필요해서 제가 나중에 그냥 제 손으로 이제 사인하는 거 찍었었어요. 그런 로직들이 있었죠, 중간에. 근데 거기서 사인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되게 그 캐릭터가 확 풍부해졌어요. 뭔가를 내줄 때는 탁 내주는 모습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예. 그 질문에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유나는 그 명함을 건네니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아마 빚을 갚고 꽤 많은 여윳돈이 생겼을 테고 그러면 어머니 가게를 굉장히 번화가에 좋은 식당을 내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으러 떠났을 것 같아요. 보경이처럼 있고 싶어서. 저는 영화 볼 때 그건 좀 약간 궁금했어요. 왜 유나는 보경이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지? 전화번호를 바꿨나? 그것도 사실 시나리오에는 보경이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게 한 번, 그러니까 몇 번 얘가 전화를 거는 것도 있고, 전화를 걸다가 이제 안 받아서 끊었는데 보경이한테 전화를 오는 거를 첫 회차에 찍은 게 있었는데, 그런 사실 명확한 것들을 조금 잘라내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집 과정.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나가 왜 보경이한테, 왜냐면은 내가 유나라면은 보경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잘라내라고 했구나. 농담이에요. 예.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질문 좀만 더 받을게요. 이제 빨간 모자 쓰시면. 예, 영화 재밌게 나눴고 말씀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분 세 분께 각각 질문드리는데 간단한 겁니다. 이재희 감독님한테 드릴 질문은 극 중에 어머니 식당 이름이 혜원 식당이잖아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혜성 손해보험사인데 둘 다 해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혹시 이름을 짓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박영호 배우님은 그 초반에 있었던 그런 박영호 배우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셨던 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팬이기도 하는데 그 카센터 때부터인가 그 약간 연기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차분한 스타일로 바뀌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연기에 있어서 진화됐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혹시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보여주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좀 화려한 신 스타일로 연기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하영 배우님은 되게 초반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하고 해서 진짜 그리고 되게 차가워서 진짜 저 같아도 다가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차갑게 나왔는데 그래서 인상적이긴 했지만 배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너무 다크서클도 심하고 너무 이렇게 삭막하게 나와서 서운한 점은 없었는지 그런 뭐 메이크업에 대한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시나리오 쓸 때 장명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인명을 쓸 때랑 그 어떤 회사나 이런 그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명칭을 쓸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이름은 그 말로 딱 뱉었을 때 받침이 있냐, 뭐 자음이 뭐가 들어갔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을 말로 뱉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발음이 이 캐릭터의 성격하고 어울릴 것 같은 거인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혜원 삼계탕은 실제로 은평구에 있는 실제 혜원 삼계탕이고요. 원래는 시나리오는 청국장집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비주류인 메뉴를 했으면 해서 했다가 실제로 로케이션을 가보고 이걸 뭐 긁어내거나 CG로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게가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가게인데 실제의 그 간지와 이 가게에 이 묻어있는 때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더 생활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좀 바뀐 것들이. 글쎄요, 이게 연기라는 게 그게 정말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연기자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 추세가 이제 다큐적인 연기, 뭐 굉장히 연기를 안 하는 듯한 연기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추세를 따라서 그렇게 그걸 쫓아서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막 소리를 절규하는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게 이제 막 절규를 하는 게 저 사람 진짜 연기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절규가 있고 똑같이 절규를 하더라도 저 사람 진짜 저럴만 하다.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절규를 하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게 연기를 좀 계속 이제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금방 티가 나거든요. 이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절규를 하는 거랑 진짜 진심으로 절규를 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거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작품의 주제와 감독님의 스타일과 캐릭터의 색깔에 따라서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결국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 것 같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다로 표현하는 것이 연기자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집중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하연보단 유나로 보이고 싶어서 예뻐 보인다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진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유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체중 감량도 하고 입술에 립밤도 좀 덜 바르고 좀 그렇게 더 제가 생각한 유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전혀 아쉬움은 없고요. 예,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감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렇게 25년 마지막 달의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뜻깊고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감이고요. 이렇게 평일인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GV에 참여해 주시는 느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언제까지 개봉할지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길게 이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처음 개봉할 때 독립영화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 10,000명이 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뢰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첫 주차 그리고 오늘까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관객 수를 보면서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지 뭐. 약간 그냥 평소에 이제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심각하게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매일은 봐요. 집착은 하기 때문에 매일은 봐요. 약간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차라리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하는 근사치에 가까워졌으면 저는 욕심을 냈을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극장에 한 분이 있든 두 분이 있든 어쨌든 누가 이 영화를 봤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1,000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남아있는 영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번 GV 같은 거 하면 최대한 제가 사실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 조금 어색해 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관객분들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하거든요. 좀 이런 기회가 과연 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참 저도 이렇게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번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잖아요. 오늘 1회차 아니시죠? 네. 그래서 얼굴이 이제 익숙한 관객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는 관객이 들어와서 영화를 봄으로써 완성되고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에 어려운 시간에 극장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화가 많은 분들께 소개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고전적으로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폭발시키는 이런 영화 정말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너무 반갑고 부디 친구들, 가족들에게 많이 소문내 주세요. 10,000명 독립영화 10,000명 넘으면 대박인 거 알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워낙 이제 또 10,000명 있고 막 20,000명 있고 30,000명 있고 하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 나름의 어떤 그 근사치라는 걸 설정을 해놨는데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그래도 잘 만든 영화는 저는 잘 만든 좋은 영화는 개봉하고 뭐 몇 주 한 달 내에 알아봐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영화는 길게 두고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하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영화 만드셨기 때문에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다음 작품 미리 얘기하는 건 좀 약간 그렇다.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